히틀러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독일 의회는 수권법이라 해서 그냥 행정부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전체주의가 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딱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에는 기본 근간이고 이분들이 과거에 군부 독재 정권에서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독재자와 싸웠잖아요. 독재자와 싸우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르는지 이제는 본인들이 그 독재를 하려고 해요. 싸우면서 괴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괴물과 싸우다가 본인 스스로가 괴물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건 내가 알던 기존의 민주당이 아닌데,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민주당이 아닌데 지금은 진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돼버렸구나. 먼저 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까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총평이요? 판결문 보셨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상식의 복원? 그냥 상식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름.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요 직전에 네. 이 3심 판결문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제가 했던 표현이 그거였어요. 휴 다행이다. 내가 상식적인 사람이었구나를 이렇게 확인받은 시간이었어요. 난 정말 이제 변호사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판결문은 이제 당시에 이렇게 3시에 5월 1일 날 3시에 라이브로 이제 방송을 어차피 하면서 들었어가지고 근데 들으면서도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틀리게 배우지 않았고 내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는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었고 특히나 항소심 판결문대로 한다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선거 공선법 사건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들으면서 또 나중에 이제 판결문도 봐봤지만은 저는 너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이 기준이 맞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법리들을 재확인시켜줬다고 봐요. 새로운 법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존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왔던 것들, 특히나,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법조인들은 그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예. 근데 정치 영역에 있지 않은 변호사라면은 상당수가 납득을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허위 기준을 명징하게 밝혀줬어요. 피고인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네. 그리고 표현의 자유 부분도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과 같을 수가 없다. 그거는 공직선거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그보다는 조금 더 엄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상식의 회복이라고는 했으나 다소 낯선 표현들이 좀 등장하긴 했어요. 뭐냐면 이 심판결문을 많이 꾸짖었더라고요. 왜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왜곡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를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냥 보통 이제 항소심에 대한 파기를 할 때는 보통 법리 오해를 하였다. 뭐한 잘못이 있다. 뭐뭐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사실관계를 왜곡해가지고 했다. 그것은 곧 뭐겠어요? 항소심에서 우리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문장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이걸 하나하나 다 떼서 분절하여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미분하듯이 분해를 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어떠한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그게 굳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저는 대법원 판결에서 저는 확인된 것은 뭐냐면 왜 그때 당시에 발언자가 이러한 발언을 했으며 왜 했는가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2021년도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왜 이 부분과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을 뿐이 몰랐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골프 친 부분을 왜 몰랐다고 했냐, 왜 골프를 치지 않았냐라고 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시 불거졌 이 사건의 배경이 됐던 건 대장동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는 대장동 사건, 하나는 백현동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김문기 씨가 가장 그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부분을 그 사람을 몰랐다고 해야 나는 대장동의 비리와 연관성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몰랐다는 부분은 그래 인식의 영역이다라고 치더라도 왜 해외 여행을 갔었을 때, 해외 출장을 갔었을 때 김문기 씨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 조작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작도 이게 그냥 단순 조작, 그러니까 항소심은 조작이라 그랬어요.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 그랬는데 이건 조작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골프를 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그 골프 쳤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왜 그랬겠느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과는 자기랑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허위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백현동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항소심에서는 이걸 그냥 그 하나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의견 표명이면 그동안 그 20 몇 명의 증인들을 불러서 국토부 직원 불러, 당시 뭐 한국식품연구원 추진단장 불러,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를 왜 물어봤냐는 거예요. 심지어 성남시 직원도 다 불렀어요. 네, 그러면 의미가 없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냥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인식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이제까지 물어봤던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를 왜 물어봤겠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렇죠. 협박의 유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대법원이 짚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히나 항소심에서 조금 이해할 수 없던 게 이 행위에 대해서도 이건 제3자의 국토부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 정말로 그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몇 번을 다시 읽어봤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우리 법조인들은 DNA가 일단 상대의 말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취지를 이해하려 하잖아요. 근데 그 취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좀 인위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 앞으로 모든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내가 뭘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어떤 폭력배가 내 딸을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그 위협을 느껴가지고 해줬다라고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내가 협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3자가 나를 협박해서 내가 그렇게 해준 것 뿐이다 라고 하면 나는 이것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뭐 허가를 해줬더라도 이 각종 비리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허점이 발견되잖아요. 이런 허점이 없어야죠. 판례라는 것은. 그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위가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어떻게 보았어요? 대법원에서는 그건 제3자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발언자가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그 행위에 포섭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제 그 당시에 혁신도시법 관련한 43조 적용 문제였는데 그 적용 대상 아니다. 이거 43조 적용 대상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당시 공문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몇 번에 4번 정도의 공문이 어떤 그 협박에 해당할 수는 없고 또 적이 판단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보가 알아서 판단해라. 용도 변경의 용도 변경은 이거 성남시가 할 일이지 국토부에서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 판결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저는 그냥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판결이 일단 주된 의견이고요.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은, 너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지 않았느냐. 과연 6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다 읽을 수가 있느냐. 로고 기록도 공개해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례적인 신속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떤 입장이세요? 6만 페이지라는 것은 하나의 레토릭으로서 이거 민주당이 잘 써먹는 방법이기도 한데 잘 뽑았죠. 그 단어를 6만 페이지.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는 6만 페이지. 야 사람이 6만 페이지를 어떻게 이틀 만에 이거 이틀만도 아니잖아요. 실상 대법원에 올라가서 뭐 전원 합의체 간다라도 9일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3월 27일 날 기록이 송부가 된 다음부터 검토를 하더라도 이 전체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난 건 36일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15일만 치더라도 6만 페이지를 다 읽는 게 아니잖아요. 실상 이건 진짜 대법원에서 밝혔듯이 상고심 재판을 모르는 일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호도하는 거다. 그럼요. 이건 아니 솔직히 6만 페이지 다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간단하죠. 아니, 보충이계도 나와요. 간단하다고 아주 쟁점이. 뭐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실상 보면. 그리고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사실관계. 진짜 외우다시피 하겠어요. 저도 진짜 방송에서 이 뉴스를 다룬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읽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책같이 읽어보는 것도 아닌데 기록 자체가 실상 우리도 보면 기록을 이렇게 봅니다만은 아무리 정말 두꺼운 뭐 한 1000페이지짜리 기록이라도 한두 시간이면 읽어요. 솔직히 2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정도면 그냥 이거 기록 보고 안에 증거 기록 같은 거 볼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 인정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쭉쭉 보면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호도를 하는 거죠. 6만 페이지도 어떻게 읽었어? 로우 기록 확인해봐. 그럼 로우 기록 확인해가지고 6만 페이지 다 읽었다는 게 다 나오면 그거 인정하실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냥 계속 로우 기록만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재판의 비공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저는 뭐 지금은 이성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 어떤 그 5월 1일 파기환송 이후부터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크레이지 전략,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 눈치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이 선 거죠. 이게 대선이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지지율은 빠지지 않거든요. 지지율은 지금 계속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나오고 있고, 그게 확 떨어지는 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대법원장 탄핵까지도 계속 언급을 하고 실행을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 저는 속도가 이게 다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대법원으로서는 대선 전에 그것도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 여유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5월 1일 날 정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5월 3일이겠죠. 그럼요. 5월 1일 날 하지 않았나요? 5월 1일 3시였나요? 네, 5월 1일 3시였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표에서 예, 이거 헷갈렸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예. 저는 대법원이 이 속도와 관련해서 빠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당연히 유권자의 선택권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빠르게 해준 게 맞다고 보였고. 보충 의견에서는 오히려 반성의 취지로 이렇게 빨리 한다라고 했죠. 왜냐면 1심, 2심이 너무 늦어졌다.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반대 의견 두 분께서는 뭐 이거 너무 신속하게 가는 것이 좀 신중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그건 뭐 소수 의견이니까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5월 2일에 선거가 잡혔을 때 그 전부터 졸속 재판이라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5월 2일에 잡혔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추미애 의원이건 박지원 전 의원이건 박지원은 그랬잖아요.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내가 한 3주 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건 무죄다. 상고 기각했다. 네, 이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 뭐라 그랬어요? 이건 빨리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상고 기각 주려고 하는 거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 무죄더라고. 축제 분위기였어. 네,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5월 1일날 자기들하고 어떤 좀 다른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이게 갑자기 졸속 재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럼 졸속 재판이면 12명 중에서 10명은 졸속 재판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졸속 재판이라면서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그럼 2명은요? 그 상고기가 의견냈던 2명은 졸속 재판 아닌가요? 그분들이 신중하자고 했지만 어차피 결론은 내린 거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록을 보고. 아니 왜 그러면 나머지 그 상고기가 의견 낸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10분에 대해서만 탄핵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지 너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탄핵 진행하겠죠? 민주당은 한다면 하잖아요. 민주당 상황에서는 한다고 봐요. 할 수도 있죠. 충분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일단 청문회는 진행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에 위반을 한 건가요? 탄핵을 할 만한 그냥 판결을 했다는 이유? 그게 대선 개입인가요? 무슨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데 저는 대법원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 전부터 5월 1일 날 선고 날짜가 잡혔으면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야죠. 민주당에서. 이건 너 왜 그러냐? 대법원에서 왜 5월 1일 날 잡냐? 신중하게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때는 별 말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다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지하신 분들은 뭐 그냥 그걸 계속 뭐 이래나 저래나 지지하시겠지만은 지지하는 분들은 그럼 네. 진짜 카르텔이라 믿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카르텔.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무슨 뭐 저기 한민수 대변인이 나와서 무슨 뭐 제보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증빙을 하면서 내세우셨어야죠.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제보를 이런 제보가 있다. 그것도 정통한 소식통인가 보죠. 제보 아니라는 제보를 제가 그러면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신빙성이 있나요?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한때 민주당에 저걸 두셨잖아요. 네. 민주당 사람들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냥 예. 저는 약간 가마우지 같다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이 가마우지라는 물고기가 정말 하루에 몇 킬로씩 그냥 끝도 없이 욕심을 내면서 먹이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그러니까 대권이라는 게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관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수석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요. 나한테 연봉 몇십억의 기사가 네.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민주당 분들한테 진짜 반대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 전혀 비판 안 하실 건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국민의힘이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법치가 법이 정치 위에 있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국민이 우선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우선이라면 법도 국민의 합의라면서요. 왜 근데 그 합의된 법을 본인은 어기고 본인은 그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입법을 하는 입법기구의 그 구성원이며 그 다음에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본인은 떳떳하게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법을 온통 뭔가 법은 다 지금 어기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심지어 판결이 나와도 아니라고 하고. 아니 이럴 거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왜 이렇게 서두르라 했어요? 아니 그때는 빨리 하라고 난리더니 지금은 하지 말라고 난리고 그리고 헌재 판결에 다 승복했잖아요. 예. 그날 정말 아무런 충돌 없이 다행히 불상사 없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대선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거 다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럴 거였으면 정말 아쉬운 거 지금에 와서 조금 아쉬운 게 대법원 파기재판 해버리지 차라리 이렇게 혼란할 거였으면.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관 파기재판 하자고 주장한 적 있는지 없는지 밝혀라. 밝히면요? 그게 밝힌다 해서 뭐가 어긋나나요? 아니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파기재판이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돼 있기도 하고 이 사건은 특히나 그러니까 파기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사실관계를 더 이상 확인할 만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고 이미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증인을 더 불러서 할 것도 없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할 수가 있었죠. 할수 있었군요. 근데 대법원에서 관행상 안 했던 거잖아요. 그것까지 감당하기 힘들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와, 후회하겠다 진짜. 진짜 후회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게 비이성적이라는 거 본인도 알걸요? 알지만 지금은 대선이라는 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 지지자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근데 잃을 것보다 얻을 게 많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려스럽죠. 저같이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나아가면 이게 뭐가 되지? 법치주의가 되나?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마치 외국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하는 거 똑같아요. 사법부에 대한 권한을 약화시키고 말했잖아요. 거기 계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신 분이 상권 분립을 없애자, 막을 내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상권 분립도 부정해.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했던 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건 전체주의 국가로 흘러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좀 민주당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트럼프나 일부 유럽의 극우 정당 사람들이 하는 주장과 너무 많은 게 유사하거든요. 네. 아니 그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집권을 하고 나면 권력을 얻고 나면 트럼프
안철수 대통령이 뭐 저는 극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성향이 좀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는데 2025년도 초에 올 초에 대법관의 그 판사에 대한 탄핵을 했었어요.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그 정당이 지금 소속 정당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거기도 약간 그 지난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쿠데타를 진압한 이후로는 상당히 그 집권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본인의 뜻과 다르게 하니까 대법관을 축소하고 본인이 임명권을 더 넓히고 이렇게 임명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같이 대법관 수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건 30인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게 약간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럼 대법원의 권한을 낮추고 그 30인에서 보니까 대충 안을 들어보니까 비판사,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출신들을 임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 입맛에 만들 수 있도록. 이게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뭔 의도로 그러겠어요? 그건 자신들의 어떤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빤한 수인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약간 좀 우려스러워. 진짜 겁이 날 정도예요. 예. 겁이 난다. 예,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이대로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다,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오히려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도층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지지층 등은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분들은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을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내란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니 국헌문란의 목적이 뭔가요? 어떤 헌법기관이 무력화잖아요. 근데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뭐 대법원장도 네. 탄핵하겠다. 지금 10명 나머지 9명의 어떤 대법관도 탄핵을 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으름장을 놓는 것은 고법부장도 안 미루면 탄핵한다. 그러니까 이거 사법부에 대한 정말 어떤 사법부에 대한 기능 마비를 의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왜 북한의 인민방송이나 노동신문도 발언이 센 게 우리 보기용이 아니라 김정은 수령 그렇죠. 지도자에 뭐 위한 그럴 수도 충성 있고요. 경쟁 있잖아요. 저도 각자의 지금 벌써 그러니까 충성 경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식력을 위해서 열심히 그 안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라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심력이 계속 발동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외부 확장의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것도 문제인데 처음에 주신 말씀이 아픈 부분이에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법을 어겨도 나중에 법을 알아서 없애주고 법을 알아서 없애는 개정안을 내므로써 다 모든 거에 면죄부를 주어주는구나라는 신호를 우리가 사회에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이고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상대당에서 있었을 때 그냥 다 용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선례를 자기들이 세워버렸잖아요. 법 없애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 뭔 범죄를 저지른 건 간에 그냥 대통령만 되면 다 그냥 끝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만 하면 사법 처리도 안 해야 되고 수사도 안 해야 되고 다 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 정지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앞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법이든 하더라도 그걸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마치 그런 거라니까요. 히틀러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독일 의회는 수권법이라 해서 그냥 행정부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전체주의가 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딱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요즘에 민주당을 보고 있어요. 최근에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이제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에는 기본 근간이고 이분들이 과거에 군부 독재 정권에서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독재자와 싸웠잖아요. 독재자와 싸우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르는지 이제는 본인들이 그 독재를 하려고 해요. 네. 아픈 이야기. 네. 싸우면서 괴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괴물과 싸우다가 본인 스스로가 괴물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최근에 민주당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건 내가 알던 기존의 민주당이 아닌데,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민주당이 아닌데, 지금은 진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돼버렸구나. 그렇게 돼가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걱정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진짜 이쪽을 보고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한데, 정말, 걱정이 돼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맞은편에 국민이, 그러면 이쪽 후보가 누가 있지? 여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쪽 후보 얘기가 지금 잠깐 설 변호사 눈빛에서 슬픔이 엿보였습니다. 네. 진짜 걱정이 된다라는 네, 애정과 진짜로. 슬픔이 엿보였는데.